GCN TV 클리닉 김미란입니다.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의 절반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보통 종아리에 푸른 정맥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질병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병명이 생소한 것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 클리닉 시간에는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흉부외과의 임수빈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시작할 때 다리에 울퉁불퉁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질병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지정맥류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하지정맥류라 하면 일반인들은 이제 표현을 하실 때 힘줄이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새파란 핏줄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멍이 잘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다리에 있는 정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기능의 그 문제로 인해서 피부나 근육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과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그 세 기관 중에 정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질병에도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지정맥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리에 보면은 깊이에 따라서 다리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굵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맥류가 이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바깥에 있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얕은 정맥들에 이제 변화가 생기세요. 근데 얕은 정맥 중에서도 피부 쪽으로 아주 가까운 혈관들은 모세혈관처럼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혈관들이 주로 분포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이 이제 변화가 있어서 눈에 띌 때는 이렇게 불꽃 터지듯이 빨간 혈관들이 이렇게 터지듯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보라색 혈관들이 아주 가느다란 것들이 실지렁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가장 경한 그런 종류에 속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약간 변화가 더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더 그 굵기가 조금 더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미세정맥 확장증이라고 해서 색깔은 대부분 검은색 계통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범위는 훨씬 더 넓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망상정맥이라고 해서 그런 미세정맥 확장증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래서 퍼렇게 바닥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렇게 보이는 경우에 망상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일 굵은 정맥류라고,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불룩불룩 튀어나오신 일반인들이 보시는 그런 것을 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굵기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4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질병에는 보통 유전적인, 가족력에 있는 유전적인 것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질병이 있는데 이 하지정맥류는 어떤지, 발병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발생 원인은 그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그런 소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천적인 여러 요인들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소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임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로 생기시는데, 임신은 여자분들이면 대부분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는데 여자분들에서 많은 이유가 또 하나 임신 때문이다 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임신이라는 거는 크게 3가지 문제가 같이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래서 자궁이 이제 커지면서 아기를 수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의 평소와는 틀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나 그런 것의 변화로 인해서 혈관벽이 구조적으로 좀 잘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태아의 그런 혈류를 같이 담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고요. 또 하나는 자궁이 커지면서 복압이 증가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뱃속에 이제 자궁이 이제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복압을 증가시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커진 자궁이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뒤쪽에 있는 대정맥을 누르면서 거꾸로 압력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생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은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업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이나 아니면 미용사,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뭐 식당을 주로 하시는, 매일 서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간호사,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근무 시간 내달아 대부분 서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중력의 힘이 발 쪽으로, 다리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죠.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들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왜 발병이 되는지 그 발병 원리도 좀 알려주세요. 예,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게 되는 원리는 일단은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다리에 있는 혈관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영향으로 생기는지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다리에 있는 혈관은 혈관 중에 이제 정맥이겠죠. 정맥은 일단은 역할이 뭔가 하면 동맥에서 뿜어져 나간 피가 다시 심장을 향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심장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펌프의 힘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각 장기로 피가 가지만, 장기로 가서 모세혈관을 거친 피는 속도가 거의 없어져요. 특히 다리에 있는 혈관들은 그 다리를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물이라는 게, 혈액은 이제 물이 대부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꾸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다리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갔던 피가, 동맥 피가 다시 올라오려면 정맥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정맥에 어떤 구조물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빨대처럼 돼 있는, 그냥 수도관처럼 돼 있다 생각을 하시면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없겠죠? 올라오다 말고, 혹시 올라오다 말고 다 쏟아지겠죠, 발바닥 쪽으로. 그래서 인체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구조물이 뭔가 하면 혈관 안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만 열려요. 그래서 심장을 향해서 머리 방향으로만 열리게 되는 그런 판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밀려 올라간 피는, 그 판막을 통과한 피는 다시 판막 밑으로 발바닥 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가 이제 위의 방향으로, 머리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피가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의 힘에 의해서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종아리 근육 안에 보면 정맥이, 큰 정맥들이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개 뻗어가지고 거기에 방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그 방들이 짜지면서 그 힘으로 살살살살 밀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려 올라가는 피가 판막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심장까지 속도는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망가질 때는 사람이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중력의 힘이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소인에 의해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판막에 이상이 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밑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아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는 걸을 때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막이 망가지면서 피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거꾸로 피가 이제 거꾸로 흐르게 되니까, 그러면서 늘어난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습니까? 근데 합병증 중에는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 몇 가지는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나타나시는 건 이제 붓는 경우예요. 다리, 종아리 특히 부으시는데 부종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피가 자꾸 거꾸로 쏟아지니까 다리가 이제 쏟아지는 현상이 한 뭐 10년, 20년 가까이 되면 그냥 부어 있는 게 생활화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 다리를 올려놔도 잘 안 빠지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붓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피부 쪽에 이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요. 거꾸로 흐르면서. 그러면서 피부가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색소가 침착이 잘 됩니다. 저항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좀 검게 변하시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으로 아주 얕은 혈관이 이제 너무 늘어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멍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부염 같은 것이 이제 잘 생기시는데, 다른 피부염하고 틀리게 정맥류 때는 피부염이 생겼는데 피부과 가서 치료를 하시면은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집에 계시면은 또 다시 나빠지고, 그걸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게 정맥류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또 방치를 하게 되시죠. 그런 피부염 같은 것이 생기시고, 그리고 조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정맥염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이 정맥류가 좀 오래되시면 이 휘어있는 정도가 상당히 심하게 꽈리처럼 뭉치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혈류의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게 0이 되면 속도가 굳게 돼요. 그래서 피떡이 되고, 그리고 피떡이 되면 균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혈전성 정맥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혈전성 정맥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는데도 그냥 또 방치를 계속 하신다. 증상이 단순히 별로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피부가 이제 썩는 피부 궤양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되긴 하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치료를 해도 그런 분들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꽤 긴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방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피부 궤양 환자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그 아주 정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지정맥류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정맥은 그나마 조금 얕은 정맥인데, 그거 말고 대부분의 피를 옮겨주는 아주 깊은 정맥, 신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맥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표제정맥, 그러니까 정맥류가 있는 그런 정맥들이 혈전이 생기면서 방치해두면 그 혈전이 자라 들어가면서 아주 깊은 정맥까지도 막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다리가 진짜 코끼리 다리처럼 붓기도 하고, 그리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이제 색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혈류를 타고 가다가 뭐 다른 장기를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흔치 않지만 그런 아주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 그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해지기 전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이 자가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상을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이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이제 관절염이나 신경통하고 좀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랑 좀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은 당기고 아프다. 그러니까 뭐 종아리 쪽이 당기고 아프고, 오래 걸으시면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런 경우는 다른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과 진료를 받아보셨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정맥류를 의심해 보실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정맥류 전문병원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야간에 종아리 쪽에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뻣뻣해지면서 누가 주물러지지 않으면 밤새도록 고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심한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걸은 다음에 그날 저녁 때 뭐 쥐가 난다든가 하실 수 있는 증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가 무거운 증상도 있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게 상당히 심하신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발바닥에 달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붓는 경우, 그러니까 좀 걸으시면, 아니면 무슨 저린다거나, 아니면 허리에 통증이 없던 통증이 다리가 이렇게 변하면서 허리도 같이 아픈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시면 일단은 하지정맥류가 아닌지 일단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자가 진단을 한 후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 진단에 있어서 바늘로 피부에 나와 있는 혈관에다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찍는다든가 하는 그런 그림자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혈액이 흘러다니는 거꾸로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흐르는 건지 아니면 바로 흐르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진을 가지고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특수 혈류 초음파라고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로 혈액이 흘러다니는 방향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늘어나 있는 정도라든가 그리고 구조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진단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법을 오시면 이제 그런 진단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 정확한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따로 하고 치료 따로 하고 이렇게 의사가 틀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르신분들은 병원에 가면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오히려 치료 방법이 두려워서 병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거든요. 이 하지정맥류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근본 치료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본 치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안에 들어있는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보조 치료라고 해서 바깥에 보이는 그런 혈관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 보이는 혈관하고 안에 들어있는 혈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정맥류는 밖에 보이는 혈관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묻혀있는 한 1, 2cm에 묻혀있는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이라고 하는 조금 굵은 혈관이 얕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 혈관이 망가지시면서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거기에 연결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있는 혈관을 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본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본 치료는 수술과 레이저,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면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는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또 치료를 받으시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공식적으로 레이저 정맥 폐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혈관 안에서 쏴서 막아버리는 그런 치료를 말하고요. 또 보조 치료로는 이런 근본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바깥에 있는 혈관들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주로 주사로 사용하는 주사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요. 그 겉에서 보이는 혈관들을 직접 주사를 놔서 경화제라고 하는 약을 투입을 해서 혈관을 굳혀서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쓰는 방법이 레이저 치료와 주사혈관 경화요법을 병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치료법은 둘 다 피부절개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리고 두 가지 치료법 다 그 전신 마취나 이런 큰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고선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치료받으신 중에서도 환자분들 반수 이상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 자체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거는 최근에는 핑계거리가 안 되지요. 예. 네, 그렇군요. 피부 절개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피부 절개 없이 수술을 간단하게 마치신 환자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맥류라는 건 저는 이름도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지정맥류라는데 20년 동안 참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치마 같은 거 못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짧은 치마도 자신 있게 입게 될 것 같아서 기쁘고요.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참고 살았나. 마음 홀가분하고 좋아요. 그동안 숨겨온 걸 내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자신 있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기분 좋아요. 환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다리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가 잘 되셔서 그 질병은 물론 자신감까지 얻게 된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자, 원장님,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치료법들도 거듭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지정맥류의 최신 치료법의 변화 경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 수술적인 방법인 절개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절개법의 특징은 뭔가 하면 레이저 치료와 틀리게 합병증이 많고요. 합병증이 혹시 생기게 되면 환자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합병증을 쉽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입원을 해가지고 전신마취를 함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생업에 종사를 못 하시고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피부 절개를 안 하고 주로 바늘로 하게 되는데요. 바늘을 꼽아서 바늘을 통해서 시술을 끝마치고 바늘을 빼면 바늘구멍밖에 안 남겠죠. 그런 주로 되도록이면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무슨 칼을 댄다든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경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환자분들도 많은 환자분들이 현재 치료를 받으시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또 치료를 기다리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하지정맥류의 예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겁니다.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하고 틀리게 다리를 이렇게 조여들면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압력이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그런 중력의 힘을 많이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피가 이제 심장을 향해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압박 스타킹을 신기가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매일 30분 정도씩 걷는 운동을 한다든가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도 괜찮으시고 수영도 괜찮으시고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런 방법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예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환자분들이 안 하시게 되면 그건 예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운동, 그래서 스타킹 신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쉬시거나 그런 자기의 특성상 주로 직업이 이제 서 계신 분들은 쉬실 때마다 다리를 좀 올려놓으시고, 아니면은 교단에 서신 선생님들 같으면은 그 자리에 한참 서 계지 마시고 다리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시거나 정 안 될 때는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체중을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서 몇 가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리를 꼬고 앉지 않는다거나 체중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은 네이 같은 걸 딱 붙는 네이를 안 입는 거, 그리고 또 하이를 되도록이면 안 신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는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비롯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맥류 치료의 목표는요,
첫 번째로는 심하신 분들은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증상을 없애드리는 그런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방금 얘기 드렸던 합병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없애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미용적으로 겉보기에도 좋은 그런 다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치료해드리는 환자분들의 연세들이 높으세요. 평균 연령이 한 50대, 60대, 70대, 뭐 80대까지 계신데 특히 여자분들은 오시면 이제 치마를 입으셨으면 하세요. 20, 30년 동안 다리 때문에 이제 못 입으셨기 때문에 다리도 편해지는 것도 원하시지만 치마를 한번 입어보는 것도 소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 있어서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밖에서 보이는 혈관들 뿐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안에 들어있는 원인이 되는 혈관을 치료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초음파를 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치료에 앞서서 무슨 병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지만 예방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방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맥류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쩔 땐 다리를 끌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친지가 계시면 꼭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결과는 대부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그리고 치료법들도 상당히 부담이 없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겠지만 하지정맥류 역시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하지정맥류가 잘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일하시는 동안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다리 운동을 하시면 예방을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TV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